어, 오늘 수업할 내용은 순열입니다. 순열.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경우의 수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녀석하고 곱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아주 간단한 경우의 수들을 계산해 세는 방법들을 배웠다고 하면 오늘부터 해야 되는 내용은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순열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에 하나의 이제 쌍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이런 걸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녀석이 있었냐면, 학생이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 중에서 뭘 뽑는 방법이 있었냐면 반장과 그리고 부반장과 총무를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었을 거고, 또는 이 반에 이 4명 중에서 대표를 3명을 선발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해봤을 건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명을 더 늘립시다. 계산이 너무 단순해지니까. 이렇게 5명이 있고, 반장, 부반장, 총무 이렇게 이제 3명을 뽑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었냐면, 반장이라는 자리에 들어갈 친구들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5가지. 그 다음에 부반장 자리에 선택할 가지수가 한 명이 이미 반장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4명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총무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가 남은 3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이렇게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고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뽑았었어요. 그죠? 반면에 이런 반장, 부반장, 총무라는 직책의 제한이 없이 뭐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대표만 3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일단 5명 중에서 3명을 고른 후 얘네들이 뽑히는 순서에 상관없이 어차피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니까, 대표라는 동일한 직함을 가지는 거니까 그 순서를 나눠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뭘로 계산을 한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 3명 뽑는 방법이었거든요. 이 지금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경우에서 순열하고 조합이라는 녀석이 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녀석이 어떻게 보면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이 뭐냐면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체계화하고 다양한 문제를 푸는데 일반화를 시켜놓는 게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순열이라고 하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순열. 책에서 나오는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순열이라는 정의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미묘한 어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순열은 선택지가 있어요. 그게 몇 개가 있냐면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가 존재를 하고, 선택지가 5개고 뽑는 개수가 존재를 합니다. 알개를 뽑을 겁니다. 알개를 뽑아서 그 중에 알개를 뽑아서 뭐를 할 거냐면 줄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의 수가 뭐냐면 순열이라는 녀석이에요.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이걸 뭘로 표현을 하냐면 보통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 중에서 i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는 가지수에서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순열을. 그럼 앞에 있는 n은 선택지의 개수. 물론 이제 순열의 기본 컨셉은 다 달라야 됩니다. 나중에 배우시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일반 순열은 n개의 선택지가 다 달라요. 구분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표현하기를 npr이라고 표시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것 때는 퍼뮤테이션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퍼뮤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npr이라 npr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당구장에 갔더니 당구공이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 5개의 당구공이 존재를 하고, 이 당구공이 5개가 있는데, 박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어서, 이 박스에다가 채워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순열로 가면 이 박스가 아니라 하나의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칸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칸에다가 공을 일단 넣어야 되잖아요. 줄을 세울 거거든요. 5개에서 3개를 줄 세우는 거잖아. 5개 중에서 3개를 줄을 세울 때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니까,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봅시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번도 들어갈 수 있고요. 2번도 들어갈 수 있고요. 3번도 들어갈 수 있고, 4번도 들어갈 수 있고, 5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1번에다 넣을 수 있는 나의 선택지는 5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1번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남은 4개를 가지고 2개를 채우는 가지수나 2번을 넣어놓고 1, 3, 4, 5 나머지를 가지고 2개를 채우는 가지수나 3을 맨 앞에 채워놓고 나머지 1, 2, 4, 5로 나머지 2개를 채우는 가지가 다 똑같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배 법칙에 의해서 맨 앞에 1을 선택했든 2를 선택했든 3을 선택했든 4를 선택했든 5를 선택했든 간에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5번을 다 별도로 따로 카운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1을 넣었다라고 가정하고 뒤에 가지수를 쓴 다음에 그런 게 5개 있을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칸에 넣을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가 있냐면 일단 1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하나를 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써볼게요.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4가지의 선택지가 존재를 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에 채우는 거는 2를 선택했을 때도 3, 4, 5 중에 하나 3을 선택했을 때도 2, 4, 5 중에 하나 4를 선택해도 2, 3, 5 중에 하나 5를 선택해도 2, 3, 4 중에 하나 이렇게 채워 넣게 될 거고 그 말은 곧 이 뒤에 따라붙는 4개의 가지수에 대해서 이 뒤에 붙는 가지수가 어차피 또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배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를 하는 거다? 뒤에 따라오는 4가지에 대해서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가 또 똑같으니까 고배 법칙을 이렇게 쓸 거예요. 괜찮죠? 그러고 나면 이제 남은 건 3가지밖에 없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는 3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순열이에요. 물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그냥 이렇게 슬롯이 3개가 있고 공을 채워 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 앞에 선택지는 5개야. 5개 중에 하나 넣을 거야. 그 다음 선택지는 남아있는 4개 중에서 하나를 넣을 거야. 그 다음 선택지는 남아있는 3개 중에서 넣을 거야. 이렇게 딱 쓰시게 되겠죠. 이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5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는 가지수, 즉 OP3이라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순열이라는 하나의 컨셉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있었을 이 논리를 일반화시키고 공식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팩토리얼이라는 걸 써서 이 식을 표현해 볼 생각인데 5, 4, 3이면 팩토리얼을 못 만들잖아요. 뒤에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지 팩토리얼이 더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해서 5팩토리얼로 전환을 해주고 그럼 식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끼어들어오면서 2하고 1이 끼어들어오면서 식이 바뀌었으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없었던 2하고 1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밑에서 나눠줌으로써 위에와 같은 식을 만들어냅니다. 뭘로 이렇게 거추장성을 작업을 하느냐? 일반화시키려고. 팩토리얼을 이용한 공식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써볼게요. 얘가 뭐냐면 위에 거는 5에서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5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밑에 거는 2에서 1까지를 계산을 했으니까 2팩토리얼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랬더니 이 5라는 숫자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앞에 있는 숫자를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뭐가 될 거냐면 5팩토리얼로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 2라는 숫자는 도대체 특징이 뭔가? 가만히 보시면 줄을 세우게 될 3가지, 나의 선택 횟수 3가지에 대해서 5개 중에서 3개를 뺀 나머지 2개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주는 거냐면 5 빼기 3의 팩터리얼로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일반화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앞에 있는 5 팩터리얼에다가 앞에 있는 거에서 D를 뺀 거를 팩터리얼 잡아서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공식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켜서 이제 NPR로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NPR이라고 하는 순열의 계산법은 N 팩터리얼에다가 분모는 뭐가 되는 거냐면 N-R의 팩터리얼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괜찮죠? 이게 이제 순열입니다. 사실 순열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익숙하게 다 배워왔던 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될,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상황을 볼 건데, 보세요. 이 케이스가 5개가 다 늘어나서 이렇게 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5개 다 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고 그 n개를 전부 줄 세우는 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퍼뮤테이션을 계산을 한다면 이 녀석은 분명히 5P5가 될 테고, 그럼 5P5라는 거는 공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죠. 공식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방금 배운 일반화 공식에 의해서 앞에 있는 5 팩터리얼에다가 5에서 5를 뺀 거의 팩터리얼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말은 곧 5 팩터리얼에다가 밑에가 뭐 팩터리얼이 되냐면 0 팩터리얼이 되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승을 배울 때, 팩터리얼을 배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1 팩터리얼도 1이고 0 팩터리얼도 1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 팩터리얼이 되니까 어차피 얘는 뭐일 거다? 1일 거다. 결론은 뭐다? 5 팩터리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즉,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NPN이라는 놈은 그냥 어차피 분모가 0 팩터리얼이 되면서 1이 될 테니까 뭐라고 쓰시면 된다? 그냥 N 팩터리얼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공식을 해서 이렇게 거치장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 실전에서 이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5가지,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4가지,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3가지,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2가지,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1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순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순열 계산법.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그냥 하나의 수학적인 기호와 공식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은 이거보다는 이제 뒤에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 봅시다.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 요런 얘기가 붙어 있는 요런 주제예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요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남학생이 몇 명이 있냐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3명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면, 근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학생 3명은 붙어 있었으면 좋겠대요. 이웃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서 있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마 중학교 때 푼 적이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번 여학생 3명이 여학생끼리는 이웃. 이웃하는 경우입니다.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풀라고 하면 이렇게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웃해야 되는 녀석들을 묶어요.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 3명이 하나의 묶음으로 가지고 있고, 남학생을 내가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A, B, C, D라고 표현할 거고, 여학생을 라지 A, 라지 B, 라지 C로 표현했을 때 이 세 녀석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같이 움직이겠죠, 항상.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보자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냥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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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명을 줄 세우는 가지수가 나올 거고,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일단 5팩터리얼이 될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3명이 무조건 A, B, C 순서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쓸 수 있고 A, C, B 쓸 수 있고, 즉 이 3명도 서로 줄을 세우는 가지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3명 줄 세우는 가지수는 몇 명이었죠? 뭐였죠? 3팩터리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5개를 덩어리를 줄 세운 다음에 이 묶음 안에 있는 놈도 그럼 너도 이제 줄을 서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여학생 3명을 묶어서 남학생 4명이랑 줄을 세워 5팩터리얼. 그리고 이제 여학생끼리 야 너네도 자리 잡아봐 너네도 줄 서봐 하는 가지수가 3팩터리얼.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3팩터리얼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볼까요? 두 번째,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학생끼리는 붙어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학생끼리는 붙어서 쓰지 말고 떨어져 있어라 이 얘기거든요. 얘를 다루는 자 다시 이렇게 기억합시다. 이웃하는 경우에는 이웃해야 하는 녀석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줄을 세운 후 그 묶음 안에 줄을 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택할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이웃하지 그 조건이 걸려있지 않은 남학생들 있죠. 남학생들을 먼저 줄을 세워요. 남학생들 A, B, C, D를 줄을 세워요. 그러면 얘네들이 4명이니까 이렇게 줄을 서겠죠. 그럼 이 줄 서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4명이 줄 서는 가지수는 4팩터리얼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하면 안 되는, 즉 붙어서 서면 안 되는 이 여학생 A, B, C 3명을 이 사이사이에 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여학생 3명이 이 사이사이로 들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사이에는 남학생이 1명 이상 껴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여학생을 세우는 방법은 뭘까요? 여학생 A 나와. 너 라지 A 나와서 어디로 갈래? 여학생한테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서 쓸 거야? 그랬더니 걔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저는 여기 설게요 하면서 5개 중에 하나에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 A의 선택지가 5가지. 그 다음에 여학생 B의 선택지는 몇 가지? 4가지. 왜? 만약에 A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면 이 라지 B는 여기로는 갈 수 없어요. 가면 이웃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4개 중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4가지. 그 다음에 C는 B가 자리 잡은 다음 공간에도 자리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거는 3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 해볼까? 그냥 7명 다 줄 세우는 건 뭐예요? 7명을 그냥 줄을 세워버리는 거야.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7팩터리얼이겠죠. 그쵸? 이 7팩터리얼인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웃하는 경우가 이만큼이고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이만큼이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이만큼이라면 이 둘을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그럼 이웃하는 경우가 이만큼이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이만큼이면 순간적으로 착각하기를 이 둘을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 즉 7명 줄 세우는 전체 가지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일단 한번 확인사살부터 해봅시다. 얘하고 얘를 둘이를 더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팩터리얼의 좀 세련된 계산법을 써보자고. 자, 4팩터리얼에다가 요만큼을 곱한 거야. 5를 하나 더 곱해준 거야. 그럼 얘가 5팩터리얼이 되잖아. 얘하고 더할 거니까 그러면 5팩터리얼에 3팩터리얼에 더하기 요만큼이 5팩터리얼이니까 5팩터리얼에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5팩터리얼로 묶어버릴 수 있겠네요. 묶어 놓으면 3팩터리얼이 나올 거고 더하기 12, 4, 3, 10이니까요. 근데 얘가 얼마예요? 얘가 6이죠. 3팩터리얼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요. 그럼 이걸 2개를 더했더니 얘가 18이야. 즉 내가 이전에 구해놨던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더해봤더니 5팩터리얼 곱하기 18까지가 나온다고.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5팩터리얼을 뽑아내면 뭐가 더 곱해져야 돼요? 앞에 7 곱하기 6이 더 있어야 되니까 7 곱하기 6만큼 있어야 얘가 7팩터리얼이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5팩터리얼하고 5팩터리얼 똑같단 말이야? 그럼 5팩터리얼, 5팩터리얼 빼고 비교해봤더니 왼쪽에는 몇 개가 있냐면 42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18개가 남는 거잖아, 뒤에. 즉, 이 두 개를 더한 거보다 얘하고를 더한 거보다 얘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왜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는 경우라는 거는 A하고 B하고 C가 모두 붙어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근데 2번에 있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얘네 셋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죠. 그러면 7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쭉 줄을 쓴 경우 중에서 위에 거에도 해당되지 않고 아래 거에도 해당되지 않는 녀석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녀석들일까요? 이런 녀석들입니다. A하고 B는 붙어 있는데 C만 떨어져 있어. 예를 들면 A하고 C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B만 떨어져 있어. A하고 C는 B하고 C는 붙어 있는데 뭐는 떨어져 있어. A는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즉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둘을 합친 게 전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문제를 풀 때 이 이웃하거나 하지 않거나 문제를 풀 때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야. 보여드릴게요. 문제에서 1번에서 이걸 요구해.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는 경우를 2번에서 야, 7명이 줄 서는 가짓수는 몇 가지야? 라고 물어봤더니 난 딱 7팩터리얼을 계산해 놓은 거야. 그리고 여학생끼리 그러면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생각해서 5팩터리얼, 3팩터리얼 계산을 해놨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야? 라고 물어보면 무의식 중에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나는 전체 경우를 알고 이웃하는 경우를 아니까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라 하면 전체 7팩터리얼에서 내가 구해놓은 이웃한 경우 5팩터리얼 곱하기 3팩터리얼 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나중에 사용되는 그 여사건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집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에서 아닌 걸 빼는 방법으로는 이건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학생이 이렇게 뭘로 바뀐 거야? 2명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잘 봐요.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는 경우는 이웃하는 걸 어떻게 푼다고? 이웃해야 하는 친구들을 묶음으로 보고 줄을 세운 후 묶음 안에 줄을 세운다. 그러면 얘를 묶음으로 봤어? 얘를 묶음으로 본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을 줄 세울 거니까 5팩터리얼. 묶음 안에서 줄 세우는 가지수가 두 가지 2팩터리얼이니까 2팩터리얼.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이번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계산을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웃 조건이 걸려있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 나머지를 줄을 세운 후 끼워 넣기 한다 그랬잖아. 나머지를 줄을 세워 4팩터리얼. 자, 여학생 첫 번째 나오세요. 사이로 들어가세요. 선택지는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선택지 5개. 그 다음 B의 선택지는 몇 개? 4개. 이렇게 계산을 할 거란 말이지. 됐죠? 세 번째. 야, 그럼 전체 경우수, 즉 이 6명이 줄 서는 가짓수는 몇 가지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6팩터리얼이라고 할 거란 말이지. 재밌는 게 얘 둘은 더하면 얘랑 같을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왜 그러는지 봅시다. 요거는 5팩터리얼이잖아. 얘는 5팩터리얼 그러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더하면 5팩터리얼 곱하기 2팩터리얼에다가 더하기
5팩터리얼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그럼 5팩터리얼로 모아주면, 이건 2팩터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2죠. 2하고 4를 더하면 6. 그래서 결론은 6팩터리얼이 나올 거예요. 그럼 똑같아졌죠. 이건 왜 그래요? 아까와 같은 경우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가 없는 거야? A하고 B,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A, B는 둘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웃하지 않거나, 또는 둘이 붙어서 이웃하는 경우만 있는 거죠. 결론은 3명 이상에 대한 이웃 조건이 걸렸을 때는 전체에서 아닌 걸 빼는 방법을 쓰지 마라. 근데 단 2명일 때는 어차피 둘이는 붙어있거나 떨어져 있거나잖아.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그냥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거나 이웃하는 걸 빼서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화시키면 어떻겠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전체에서 아닌 걸 빼는 방법을 이 이웃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문제를 풀 때는 쓰지 말자는 거죠. 그냥 안 쓰는 게 제일 수월하고 실수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다 지워버리고 하나만 머릿속에 남기자. 누군가를 이웃하게 줄 세울 때는 그 이웃해야 되는 녀석들을 묶음으로 보고 줄을 세우고 묶음 안에 줄을 세우자. 두 번째,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웃 조건이 걸려있지 않은 나머지를 줄을 세우고 남은 인원들을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그 조건이 걸린 인원들을 끼워 넣는다라는 방법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테마입니다. 사실 요거는 뭐 되게 큰 테마는 아니에요. 되게 큰 주제는 아닌데 그래도 종종 나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뭐냐면 배수 판정법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배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판정을 하라고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줄을 세웠더니 정수를 만들었더니 또 자연수를 만들었더니 뭐 짝수가 되더라, 홀수가 되더라, 뭐 3의 배수가 되더라, 5의 배수가 되더라, 뭐 6의 배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배수 판정법 볼게요. 요거는 그냥 이론이니까 기억만 하시면 돼요. 1번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이의 배수 요건 짝수죠. 이건 어떻게 판정했더라? 1의 자리가 뭐면 돼? 짝수면 되죠?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걸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두 번째, 3의 배수는요? 기억하시려나?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1, 2, 6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6 하면 9잖아. 9는 3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다. 이렇게 판정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4의 배수 4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했더라? 뒤에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뒤에 두 자리 있죠. 이렇게 여기가 10의 자리 여기가 1의 자리 요 녀석이 몇면 돼? 요 녀석이 4의 배수면 되죠. 앞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신경 쓰면 된다. 예를 들면 앞에가 뭐 98,700 뭐 24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얘가 4의 배수인지 판정하려면 앞에 거 3개 신경 쓰지 말고 요 뒤에 것만 가지고 4의 배수인지 확인하자는 거야. 그럼 24는 분명 4의 배수니까 얘는 4의 배수겠네. 괜찮죠? 다음 5의 배수 볼까요? 5의 배수인데 5의 배수는 이거는 사실은 그냥 뒤에 맨 1의 자리가 뭐거나 뭐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1의 자리가 0이거나 5인 경우에 5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6의 배수 봅시다. 6의 배수는요 그냥 이렇게 기억합시다. 2의 배수이면서 뭐 3의 배수면 됩니다.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다. 그 말은 짝수이면서 3의 배수다. 그러면 소인수로 2도 가지고 있고 3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6의 배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뭐면 3의 배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7번. 사실은요, 7의 배수도 있고 막 11의 배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현행 교과과정에서 문제를 내실 때는 웬만하면 7의 배수는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7의 배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7번. 뭐의 배수? 9의 배수. 9의 배수는 아시겠지만 뭐라고 하시면 돼요? 8의 배수도 볼까요? 8의 배수도 잘 나오는 건 아닌데 8의 배수는요 4의 배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나왔을 때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얘가 뭐면 된다. 얘가 8의 배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98에 똑같은 데서 볼까요? 987 있는데 110, 016 막 이런 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이 8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뒤에 있는 3개만 봤을 때 16이네? 16은 8의 배수인데? 그러면 너도 8의 배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8번 8번이 뭐냐면 9의 배수입니다. 9의 배수. 9의 배수는 3번 3의 배수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각 자리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됩니다. 그럼 아까 썼던 이런 거 있죠. 126 이런 숫자 보세요. 1하고 2하고 6하고 딱 더했더니 얼마야? 1 더하기 2 더하기 6 하면 9잖아. 그럼 얘도 9의 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배수 판정법. 요거는 뭐 문제에 그냥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로 만들었을 때 뭐 6의 배수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참고인데요. 요거는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꼭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열을 배울 때도 그렇고 종종 사용되거든요. 그냥 두 가지 기억하세요.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 그리고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 그러면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은 뭐냐? 생각을 해봐. 숫자가 연달아서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짝수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짝수니까 곱해도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무조건 2의 배수다. 그 다음에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가 자연수 중에서 연달아 3개인 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뭐 4, 5, 6, 뭐 6, 7, 8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셋 중에 짝수는 하나가 있거나 또는 2개가 있죠. 그 말은 짝수는 무조건 몇 개 이상 있다는 거야? 1개 이상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의 배수겠다. 그쵸? 근데 연달아서 3개를 써놨기 때문에 그 3개 중에는 분명히 1개의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3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된 세 자연수를 곱한다는 거는 분명히 짝수도 1개 이상 포함되어 있고 3의 배수도 1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녀석들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3의 배수가 될 거고 짝수이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6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의 배수가 된다 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 또는 뭐 나중에 이제 수열 같은 거 가서도 푸실 때 한 번씩 사용해 먹을 일이 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봅시다. 나머지는 다 문제로서의 값어치는 있지만 막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그나마 제가 테마라고 하나 더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전식 배열법이에요. 사전식 배열법이라는 거를 저희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 책으로 보는 이 사전 있잖아요. 종이 사전. 종이 사전은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에 사전을 이제 찾아서 단어를 찾고 외우고 막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사전식 배열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데
요즘에는 이 사전식 배열이라는 걸 쓸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요즘 친구들은 사전식 배열이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벳이 4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3개만 가지고 연습해볼까요? 이걸 사전식으로 배열하라고 하면요. 빠른 게 맨 앞으로 오는 거예요.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A가 맨 앞에 B, C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고 순서를 잡는 거예요. 이 3개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럼 6가지가 있잖아. 그 6가지의 순서를 잡는 게 사전식 배열법이에요. 보면 A, B, C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A, C, B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빠른 놈 B, A, C B, C, A 그 다음에 C, A, B 그 다음에 C, B, A 이게 이제 사전식 배열이거든요. 물론 이걸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게 뭔 소리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그냥 얘에다가 숫자를 할당하세요. 알파벳 중에서 가장 빠른 놈한테 가장 작은 숫자를. 그럼 얘는 1, 2, 3으로 표현을 하고 이 1, 2, 3이라는 3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3자리 숫자 중에서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작은 건 뭐야? 1, 2, 3이지. 그 다음이 1, 3, 2. 그 다음이 2, 1, 3. 그 다음이 2, 3, 1. 3, 1, 2. 그 다음에 3, 2, 1. 요 순서로 배열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다 알파벳을 돌려놓으면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다시 원복을 시켜주면 돼요.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할 테니까 이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A, B, C, D, E가 있는데 C 이거를 사전식으로 배열을 했을 때 C, B, A, D, E는 몇 번째 순서에 등장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막 A, B, C, D 따지면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숫자를 배열 2, 3, 4, 5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나열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숫자를 만들 건데 그 중에 어떤 숫자? 32,145는 몇 번째에 나오겠니?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얘보다 앞에 나오는 놈들만 카운트하는 거야. 얘보다 작은 수만. 얘보다 작은 숫자 중에는 1로 시작하는 놈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뒤에 2, 3, 4를 배열하는 것만큼 숫자가 나올 테니까 4팩토리얼 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앞에가 2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몇 개가 나올 거고 4팩토리얼 개가 나올 거고 이제 3으로 간 거야. 쟤보다 작은 놈 중은 3, 1로 시작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3일이 배열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3개의 숫자로만 2, 4, 5로만 배열하는 게 3팩토리얼이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3, 1 하고 생각이 나왔어.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3,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놈 3, 2, 1, 4보다 작은 놈이 있나요? 3, 2로 시작하는 놈들 중에서 3, 2, 1, 4, 5보다 작은 녀석은 없죠. 저게 그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 다음 애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1, 4, 5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개고? 24개고 얘가 24개고 얘가 6개니까 얘보다 앞에 몇 개가 있는 거야? 48에 54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넌 몇 번째 등장을 하는 거야? 55번째가 등장을 하는 숫자겠구나. 그래서 다시 55번째 숫자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나마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이게 뭐다? 사전식 배열법이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경우에서에서 원래 예전에는 이제 순열의 테마로 우리가 흔히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있긴 해요. 4번 교란순열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그 문제 배열상 우리가 경우에서에서 했습니다. 교란순열 뭐였죠? 어긋나게 배치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공식이 없다. 물론 이제 그 다음 거를 유추하는 공식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란순열이라는 건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수용도다. 근데 매번 수용도를 가지고 풀 수 없으므로 기억을 해놓자. 1개짜리 교란순열은 1개, 2개짜리 교란순열은 1개,
3개짜리 교란순열은 2개, 4개짜리 교란순열은 9개, 5개짜리 교란순열은 44개. 이 정도만 외워놓으면 교란순열 문제는 못 푸는 경우는 없을 거다. 근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 다음 거를 만들고 싶다면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그 규칙이 뭐냐? 얘하고 더한 다음에 얘를 곱하면 2가 나온다. 다음 게 나온다. 얘하고를 더해서 얘를 곱하면 다음 게 나온다. 얘하고 더해서 얘를 곱하면 다음 게 나온다. 얘하고 더해서 얘를 곱하면, 즉 9 더하기 44에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 6번째 교란순열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정도가 순열에서 나오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개념은 마치고요. 사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경우의 수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카운트하는 기술들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실제 문제들을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